안녕하세요. 풍물레이다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재계산업의 소식과 자본시장 그리고 디지털 자산의 소식들까지 오늘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공동진행의 이승익 본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풍부한 자본시장 소식 준비해봤죠? 네, 첫 번째 네. 시간이죠. 재계산업의 한훈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네, 이제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그 쌍용차. 예. 인수중 아직 너무 가열차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상 1라운드 에디슨 모터스가 예. 뭐 탈락이 됐고 예.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가열되고 있죠? 인수중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번에 쌍방울 컨소시엄, 예. 그다음에 KG 컨소시엄, 예. 파빌리온 컨소시엄 세 군데가 3파전으로 3파전 됐다가 또 막판에 네. 거기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예. ELBNT가 ELBNT. 떨어졌습니다.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또 4파전이 형성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상 업계에서는 이강 체제로 이렇게 보고 있던데. 그렇죠. 쌍방울 뭐 컨소시엄과 KG 내지 상광울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이게 원래 주관사 EY 한영 쪽에서 아직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느 차가 들어왔다. 네. 아직 이외에 뭐 중국 BYD가 네. 좀 들어와 있다는 LOI를 네. 제출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네, 이제 이번 좀 입찰 방식을 보자면 좀 독특하다고 이제 예, 예. 해요. 뭐 스토킹 호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좀 생소한 개념이거든요. 네. 스토킹 호스라는 네. 개념이 제가 아는 그 스토킹이라는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어떤 뭐 의미인가요? 이렇게 뭡니까 그 남자가 여자 쫓고 뭐 전화하고 그런 네, 스토킹 이제 이게 뭐 그게 이게 뭐 떠올랐어요. 쫓다 이렇게 뭐 집착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네. 원래 스토킹 호스라는 게 그 뭡니까 그 사냥꾼이 네. 말 뒤에 숨어서 예. 사냥감을 노린다는 아. 그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네. 스토킹 호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기업을 팔려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합니다. 네. 왜냐? 우선 예비 후보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나름대로 가격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네. 나는 1,000원, 뭐 다른 사람 2,000원이면 2,000원 선의 사람도 고를 수 있죠. 네. 고르고 난 다음에 다시 공개 입찰로 전화를 합니다. 네. 거기서 다시 인수 후보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네. 그 가격은 인수가는 비공개입니다. 네. 그러면서 나중에 나름대로 그 기업을 팔려는 사람이 네. 뭐 인수가라든지 그리고 인수 후보자가 각 인수 후보자가 아닌 어떤 그런 비전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최종 후보자를 뭐 이렇게 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공개 입찰 방식과 스토킹 호스 제도 네. 좀 차이점을 저는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네, 예. 공개 입찰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죠. 무슨 기업들로서는 기업을 팔리는 사람들로서는 우선 가장 유력한 후보자를 구할 수 있죠. 네. 구하고 난 다음에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서로 뭐 후보 A, 후보 B, 후보 C가 서로 경쟁을 합니다.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우선 최종 예비 후보한테 우선권을 줍니다. 네. 나중에 A라는 후보가 먼저 1,000원을 선해서 인수 후보가 됐습니다. 네. 됐는데 나머지 다시 또 2라운드, 그러니까 공개 입찰 방식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만약 B가 1,500원을 선했다. 그러면 거기 매각 조관사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B가 1,500 선했다. 너 1,500 정도 할래? 하면 다시 그 A한테 가격을 1,500을 올리고 다시 우선권을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일종의 그 우선 협상권을 먼저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공개 입찰 방식이 예, 되는. 예. 그저 지난해인가 네. 그 이스타항공 네. 그 매각할 때 이 방식을 했었습니다. 네. 예. 요즘 스토킹 호스 제도를 상당히 기업회사 탈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예, 것 예. 같아요. 사실 그 이번 같은 경우가 저번 매각 같은 에디슨 모터스가 사실 뭐 인수 후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잔금을 납입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자면 돈을 더 많이 이렇게 베팅한 사람이 좀 가져갈 그렇죠. 수 어떻게 보면 있는 쩔의 쉽게 전쟁이죠. 말해서. 지금 뭐 여러 후보들 같은 경우서 사실 KG가 제일 우선 후보입니다. 왜냐? 네. 자금력이 있거든요. 지금 KG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한 5천억 정도 됩니다.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라 하면 체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번 결국 그 전의 전쟁이 된다라고 예측하는 게 이제 KG가 뛰어들면서 예, 더욱 예. 가열이 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결국 KG의 곽재선 회장 예. 이 KG가 참여하는 이유 뭐 업계에서는 결국은
뭐 여기가 자동차 산업이 없잖아요, KG그룹이. 예, 예. 쌍용차 공장 부지에 상당히 많은 제밥에 관심이 있다. 맞습니다. 이게 뭐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있다. 그런 약간 비꼬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지금 평택 공장 부지가 뭐 시장가로 한 1조가 조금 안 됩니다. 네. 9천억 정도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 아파트 용지로 바뀌면 네. 1조 5천 내지 한 2조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급상승할 거란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사실 곽재선 회장 같은 경우가 1959년생입니다. 네.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단돈 7만 6천 원 가지고 20대 후반때 서울로 올라왔다면 상경해가지고 그때부터 중소기업 세우고 20년 전인가요? 옛날 그 경기화학 인수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M&A로 네.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실례지만 각재선 회장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9년생입니다. 59년. 예. 그럼 약 20대 따라고 하시면 약 40년 전 정도가 되시네요. 그렇죠. 예. 뭐 고향이나 뭐 학력이나 알려진 바가 지금 있나요? 그러니까 프로필을 보면 최종 학력은 성균관대 경영대학원으로 있는데 이게 사실 경영대학원 같은 경우가 그 뭐라 합니까 저기 뭐 비학위 과정 네. 최고 경제 과정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예. 그런 학위를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중간에 정규대학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방에서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네. 사실 또 이분 고향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뭐 아, 프로필이 나온 게 없나요? 예, 예. 뭐 대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그 이분 며느리가 거기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배수빈 네, 아나운서라고 강남 예. 강남 강릉 MBC 출신인데 뭐 네. 우스갯소리로 강릉 며느리도 MBC. 고향 모른다. 네. 시아버지 고향 모른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고향을 있어요. 일부러 얘기를 안 하는 건가요? 그건 뭐 자기 모르겠는데 왜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건지 사실 좀 베일에 쌓인 인물입니다. 매번 기자회견 다 하고 그러는데 보통 가사는 같은 경우에는 뭐 상고를 나왔으면 뭐 쉽게 해서 뭐 주경야독해서 뭐 대학도 마쳤고 어느 상고 출신이다 밝히는데 그런 부분 전혀 안 밝히고 있습니다. 보통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지연, 그렇죠. 학연, 예. 혈연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 이분은 우리 각재선 회장 같은 경우는 지연이나 뭐 학연을 전혀 뭐 활용할 수가 없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이 비슷한 부분입니다. 혹시 뭐 북한에서 월남하신 건 그런 아니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향을 안 밝히시는지 모르겠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쌍용차 예. 이제 인수전 관련해서 부지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차보다 땅이 더 매력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그 어떤 뭐라 곳인가요, 합니까? 이 부지가? 네네. 우선 그 사실 이분도 기업을 쭉 M&A 하면서 옛날 그 경기화학 네. 인수하면서 경기화학 그 보충 공장 부지가 청년주택 용지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거기서 뭐 수천억 상당의 시세 차익을 노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동부스틸 같은 경우에도 땅 부지가 좀 이렇게 그업에서 좀 부동산 재미를 봤다고 합니다. 네. 나름대로 사업이라는 게 일종의 뭐 동물 같은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네. 소위 말하는 상용차 인수전의 막판에 뛰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네. 이제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곽재선 회장의 이제 아들 장남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곽정현 씨 이제 맞죠? 곽정한 씨입니다. 곽정- 직함은 네. 제가 생략해서 곽정한 씨입니다. 예, 네, 예. 곽정현 씨인데 그러면 혹시 이 2세 후계 이제 경영권 이제 승계와 관련해서도 네. 이 인수전 영향이 좀 있을까요? 관련이 되어 있는지. 예, 사실 거기 곽재선 회장이 여러 기업을 인수하면서 10여 개 기업을 임원회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지배 공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 소위 말하는 순환출자 구조로 좀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이게 작년인가요? KG그룹이 대기업 집단에 편입이 되면서 지배 구조라든지 순환출자 구조를 좀 말끔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만약 뭐 경기화학 인수하면서 종잣돈 없지 않습니까? 네. 뭐 계열사 여기서도 돈 대고 저기서도 돈 대고 하고 최근 어떤 2년 전인가요? 동부제철 인수하면서도 여러 계열사들이 돈을 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환출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번에 상용차를 인수를 하게 되면 네. 좀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덩달아 가지고 어떤 그런 2세 후계 구도 지금 2세가 이제 곽정환 씨인데 그분한테 어떤 그런 지금 회사의 어떤 그런 제조사 역할을 하는 곳은 KG 케미칼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 경기화학이죠? 예, 그렇죠. 좀 이렇게 지배 구조가 좀 아직은 좀 불안정합니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포석이 있죠.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도 노리고 네. 또 뭐라 합니까 저기 2세 지배 구조 네.
그리고 순환 출자 구조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포석을 노린 어떤 그런 곽정한 회장의 어떤 그런 뭐 노림수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녀분들이 한 몇 살 정도 됐죠? 지금 30대 중반입니다. 지금 사실 뭐 회사에서 부회장 또는 부사장으로 제가 직급을 들었었는데 예, 맞습니다. 하고 회사 내부 경영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죠. 지금? 관여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의 계열사 10여 개 계열사가 있는데 거기 전부 다 이렇게 산의이사로 네.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 곽희연 씨라고 있는데 네. 이분이 저기 이데일리 네. 좀 상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 언론사 이대 예. 지금 재계서열 한 60위 정도 하고 있나요? KG 정확하게 좀 66위로 좀 66위. 예. 아까 11개 계열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지금 우선 그 상장사로는 KG 이니시스, 네. KG 뭐 결제회사. 예. 그리고 뭐 이데일리라든지 뭐 KG 케미칼 이런 네. 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일반 대중들이 아는 브랜드는 이데일리 정도. 이데일리 그러고 예. 저기 치킨 프랜차이즈면 예. KFC KFC. 그리고 어디야 할리스 커피도 있고. 할리스 커피도 있고 대중들은 거기 통해서 알고 있죠. 사실 뭐 대중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네. 뭐 네네. KFC라고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네. 할리스라고 하면 다 알고 네. 네. 거기 계열 뭐 또 계열사라고 하면 아 그게 KG 그룹이었나 하고 좀 근데 아까 기사에도 잠깐 나왔지만 네. 잡식성이라는 그 기사 제목이 올라왔는데 네. 그야말로 두루두루 모든 분야에 지금 M&A가 다 돼 있어요. 소비재부터 해서 뭐 철강, 맞습니다. 네네. 원자재까지. 어떻게 보면 좀 기업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정체성 그런 것 없이 그 잡식성이죠. 네. 돈 되는 거 다 한다. 네. 언론부터 뭐 먹거리까지 다 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잡식성 M&A 전도사라고 틀린 말 아니네요. 그러면 잡식성이란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기업이 이윤 창출하는 데 있어서 뭐 육식만 한다, 채식만 한다. 그것도 좀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기업의 정확한 어떤 정체성 없이 네. 점만 밝힌다는 네. 그런 좀 비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KG그룹 그 각재성 회장이 흑수저 출신에서 예. 서울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만 6천을 들고 서울에 상경하고 예. 이 성장 과정이 대부분 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이렇게 베일에 쌓인 분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사실 우리나라 현대 기업사를 돌이켜 보면 사실 IMF가 일어난 지가 이제 거의 사반세기 됩니다. 네. 1997년, 98년이니까 사실 IMF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한국 기업에서의 M&A 상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왜냐? 고용 시장이 되게 경직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쉽게 얘기해서 만약 특정 기업을 M&A 한다면 고용을 보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IMF 이후 고용 시장이 유인화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피인수 기업의 종업원들을 자를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곽재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구조조정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앵커님은? 명예퇴직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명예퇴직. 네. 뭐 쉬운 말로 그 잘라내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회사를 키운 거죠. 네. 결국 그 인력 비용을 상당히 많이 그렇죠. 감축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저도 뭐 제 그 동기들이 이데일리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얘기를 예전에 들었는데 한 100여 명 정도가 뭐 퇴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뭐 그러면 이번에 뭐 쌍용차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어떻게 보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사실 뭐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번에 여기 어디야 곽재선 회장이 뭐 인수전을 뭐 뛰어들면서 네. 세계일보하고 뭐 전화 인터뷰하면서 네. 명분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기는 상용차에 딸린 뭐 수십만 원이 정확한 20만 명 됩니다. 네. 그 네. 납품업체가 합치면 네. 고용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네. 그 일종의 명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인수를 하게 되면 당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네. 지금 상용차는 거의 좀비 기업이라 다름없습니다. 네. 구조조정을 해야죠. 네. 네. 여태까지 쌍용차가 제가 알기로 3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맞습니다. 자살을 예, 선택을 예, 했거든요. 예. 주인이 뭐 법정까지 포함해서 8번, 7번이 바뀌었는데 상당히 쌍용차 아픔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근데 아무래도 곽재선 회장이 이걸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소위 말하는 강성 노조에 대해서도 매설을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네. 큰 어떤 대격돌이 또 예상이 예, 예. 되는 많이 인수를 한다. 약간 또 덧붙이자면 최근에 또 곽재선 회장이 어디야 그 중앙일보 계열 이코노미스트하고 일간스포츠를 인수를 하게 됐는데 35억이 인수했다고. 예, 예. 그 기자들이 예. 전부 다 KG그룹에 안 가겠다 네.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 가게 되면 네. 고용상이 불안해지니까 네. 차라리 중앙일보 그룹에 남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뭐 35 언론계에서는 상당히 싸게 인수를 잘한 그렇죠. 걸로 지금 진입 평가가 그런데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안 가면 그냥 브랜드만 인수를 하는 거죠. 네. 인수를 하게 되면 기자들은 뽑겠죠, 뭐. 예. 어쨌든 뭐 M&A 시장에서는 마이다스의 손이기도 하지만 예. 네. 또 상당히 냉철한 승부사. 예, 예. 예, 뭐 그런 이미지로 좀 사실 느껴지네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업을 일구고 네. 뭐 사실 소위 말하는 그 재벌의 어떤 반열에 뭐 들게 되었다고 나름대로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KG그룹이 뭐 잡식성이긴 하지만 네, 네. 자동차 산업은 기간 산업이잖아요. 네, 네. 이게 아무리 잡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할까요? 자동차 산업 해본 이게 적이 참- 없는데. 만만치 않을 텐데. 예, 사실 뭐 어떤 쪽에서는 뭐 나름대로 그 곽재선 회장 쪽에서 얘기를 한 게겠죠. 네. 현대차 그룹 같은 수직 계열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건 업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이 있고 나름대로 현대모비스가 있으니까 수직화된 그건 계열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KG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위 말하는 전기료 업체입니다. 네. 현대제철하고는 전혀 어떤 그 체급이 다른 업체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뭐 현대차 같은 모델을 꿈꾼다는 건 조금 이렇게 좀 뭐 어불성설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네. 어쨌든 뭐 지난달에 이어서도 이번 달도 5월 달까지도 내가 보기엔 계속 주식시장에서는 쌍용차가 가장 또 핫한 네. 지금 테마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사실 뭐 오늘 아침 제가 장을 못 보고 달았는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KG그룹 그 계열사들 거의 다 상한가 쳤습니다. 참 이상 현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예, 예. 뭐 인수위항소만 내도 아니면 로펌 예. 선정만 해도 뭐 예.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쌍용차 그렇게 호재인 재료인지 저도 뭐 새삼 느끼네요. 예. 네, 뭐 다음 내일도 뭐 좋은 정보 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계산업 한우식 기자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 자본시장 소식입니다. 김필주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EM플러스라는 회사 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회사 이제 어떤 회사인지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EM플러스는 2003년에 스타코에 이 소방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 당시 이제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노메딕스라는 이 사명을 거쳐서 2020년에는 EM플러스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소방 산업에서 소방차 그리고 사다리 차량 그리고 뭐 소방 펌프차 이렇게 소방 관련 특장차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이 소재 전문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신소재 분야에서는 이 2차 전지 주요 소재인 이 전극, 도전지의 효율을 타 제품 대비 증대할 수 있도록 연구 중에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개발까지 현재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소방차 특장 쪽에서 출발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신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그 주요 사업군에 대한 매출, 네. 뭐 제품들 어떤 구조 갖고 있나요? 예, EM플러스는 이 소방차를 일단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도 매출을 보면 소방차, 특장차 사업이 504억으로 전체 매출의 98%를 차지하는데요. 이 매년 소방차의 다수 공급자 계약 입찰에 참가해서 이 조달청과 제3자 단가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해서 매출 수요처를 미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의 특허 기술이나 형식을 취득한 고가 소방차의 계약에 중점을 두고 있고 현재 신사업으로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주요 소재인 전극, 도전지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주식시장에서는 그 상당히 그래핀, 신소재에 대한 관심도 또 많고 네. 특히 2차 전지 쪽 사업에 상당히 많은 그 관심도가 있는데 네. 사실 기존의 특장 사업은 사실 이제 제조업의 연장성산에서 보면 좀 많이 좀 사양 산업으로 봐야죠. 네, 맞습니다. 경쟁자도 너무 치열하고 이 소방차 산업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 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한 것입니다. 하지만 특장 사업이 또 국내에서는 약간 사양일지 몰라도 그 우리보다 좀 그 못 사는 나라라든가 개발도상국에서는 또 특장 산업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는데 네.
또 우리 EM 플러스가 해외 시장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요? 예, EM 플러스가 자사의 특허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러시아라든지 필리핀 이렇게 동남아 지역 혹은 이 극동 지역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 해외 수출로 수출을 다각화하면서 필리핀 소방청과 계약을 했습니다. 네. 이 대형 소방차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진출했었는데요. 네. 이 필리핀 시장 진출을 위해서 오랜 기간 이 필리핀 소방청과 논의를 진행했고 이 해외 수출의 결실을 맺었었습니다. 특히 이 필리핀은 품질의 신뢰성이 쌓이면서 매출 규모가 계속 앞으로 증대될 전망인데요. 최근에도 이 소방 펌프차 계약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필리핀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 EM 플러스 하면은 또 생각나는 게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쌍용차 인수전이 네.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인수전에 참여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바가 이제 있었다고 하죠. 네. 중국 리튬 생산업체인 강봉 리튬의 자회사인 강봉 리튬 전지와 이 전기차 사업 그리고 배터리팩 관련 업무 제휴 소식을 알리면서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들었었는데요. 그러나 이 사흘 만에 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규 사업에 더욱 집중하고자 하는 결정으로 이 최종적으로 컨소시엄 참여에 탈퇴를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오히려 이 철회한 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반응입니다. 이 네. 쌍용차는 인수부터 향후 운영 자금까지 한 1조 원 가량의 이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승자의 저주가 실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EM 플러스가 무리하게 인수하지 않고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그래핀이라든지 이렇게 신소재 사업으로 계속 집중하는 것이 낫다라는 게 업계의 평가입니다. 근데 앞서 우리가 또 그 쌍용차 얘기를 했다시피 그 쌍용차를 인수하려고 도전했던 에디슨 모터스도 상당히 맞습니다. 기술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상당히 좀 손실과 출혈이 큰 상태거든요. 네. 이게 정말 본업에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네. 보면 정말 주주들을 위한 그 주주 정책이고 네. 소방차를 넘어서서 현재 지금 부품 사업들 2차 전지라든가 이미 전기 미래차와 관련된 네. 여러 가지 부품 사업들을 잘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또 신사업 진출 관련 계획들이 있나요? 예, 2020년에 EM 플러스의 사명을 변경하면서 이 신소재 사업을 본격화한 겁니다. 2019년 7월에는 그래핀 전문 기업인 이 스탠다드 그래핀에 투자하면서 시동을 걸었는데요. 이 삼성 SDI 출신의 강태경 부사장을 필두로 해서 R&D 인력을 충원을 하고 이 그래핀 관련 이 2차 전지 연구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은 2차 전지의 성능과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 도전제 부분인데요. EM 플러스는 이 도전제를 비롯해서 차세대 2차 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기차 시장까지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래핀을 활용해서 슈퍼 커패시티를 이용해 이 전고체, 그다음에 방열 캐필러 등을 대표적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 예정인데요. 이 슈퍼 캐퍼시티는 이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와는 비교하면 고속 방충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내구성과 수명 등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래핀 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그래핀은 이 탄소 원자가 육각형으로 배열된 물질입니다. 그래서 강철보다 100배, 200배 이상 강도가 가지고 있고요. 현존하는 물질 중에서 가장 가볍고 그리고 구리 대비 100배 이상 이 전기가 잘 통합니다. 또한 반도체에 사용되는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의 전자 이동성이 빠르다 보니까 2차 전지라든지 이렇게 도전제 쪽에서 사용하면 상당히 이 꿈의 소재로 불리면서 상당히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 소재입니다. 그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도 이번 세계 네. 최고 그래핀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하던데. 예, 맞습니다. 네. EM 플러스가 스탠다드 그래핀에 투자를 할 때 기존에 이 짐 로저스 회장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현재 이 전설적인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EM 플러스의 비상근 사내이사이기도 한데요. 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짐 로저스입니다. 아 현재 회사 사내이사, 예, 사회이사. 비상근 사내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그래핀 역시 짐 로저스가 투자한 회사인데요. 네. 2017년 초에 이 투자를 집행했고 현재는 이 스탠다드 그래핀의 회사 고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래핀 사업에 나섰지만 이 대부분 대량 생산 공정에서 실패를 했는데 이 스탠다드 그래핀은 흑연 기반 방식을 사용을 해서 대량 생산 방식으로 현재 조만간 상용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진 왼편에 계신 분이 안영용 대표입니다. 예, 안영용 대장이시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래핀이 궁극적으로 많이 좀 이제 성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계약들이? 예, 그 국립피엔텍과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 국립피엔텍은 친환경 자동차 경량화 사업 부문 강화를 위해서 네. 이 EM 플러스와 기술 협약 그리고 10억 원 규모의 소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 국립피엔텍의 자동차 플라스틱 사출 기술과 이 EM 플러스의 우수한 탄소 소재 기술을 결합해서 더 우수한 이 차량 경량화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 자동차 경량화는 단순히 가볍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그래핀을 통해서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제 꿈의 소재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 그래핀을 기반을 해서 2차 전지 배터리 개발에도 이제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예, EM+가 리튬이온 배터리와 동일한 수준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그래핀 슈퍼커패시터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요. 이 차세대 전기차용 2차 전지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현재 상용화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같은 성능을 내지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급속 네. 충전을 요구하는 이 현재 전기차 시대에서 리튬 계열 배터리는 한 3,000번 내외 충전이나 방전이 가능한데 이 슈퍼커패시터를 통해서는 최소 2만 회 이상 충전과 방전이 가능하고요. 충전 속도도 빠르고 온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도 상당히 낮춘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뭐 각종 전자제품에도 다양하게 또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맞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예, 상황인 드론이나 거죠.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네네.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네. 축전지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좀 과감하게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를 위해서 이제 양산에 이제 대규모로 뭐 공장을 짓는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에 좀 박차를 가하는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양산을 위해서 이 전라북도 김제 자유무역 지역에 150억 원 규모의 공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 전기차 소재랑 그다음에 부품 생산을 위해서 공장 증설을 하기로 했고 또 이는 신규 인력에 한 약 200여 명의 신규 인력 채용 효과가 있다고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서 도전제와 전극, 슈퍼커패시터 등의 양산을 본격화할 계획인데요. 김제시에서도 이 친환경 전기차 소재 부품 첨단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서 상당히 반가워하고 있는 기색입니다. 최근에 중국 전기차 회사에도 대규모 투자를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중국 전기 상용차 생산회사인 강소FC에 약 58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로써 EM+는 강소FC에 약 174억 원의 금액을 투자를 해서 지분율은 약 25% 정도 확보를 했고요. 이번 강소FC의 유상증자에서는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업인 중국의 강북 리튬 전지도 약 56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5%를 갖게 됩니다. 네. 이 두 회사가 이제 협업을 해서 기존 강소FC가 생산하고 있는 전기 상용차를 이 필리핀 시장에도 공급할 예정이고요. 이어 전기 지프니 샘플 차량을 현재 조속히 완성해서 필리핀 현지에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주식시장에 아주 작지만 탄탄한 기업 네. EM+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강소기업들만 모아서 우리 김필주 네. 자문위원회 좋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코너 시간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김영석 자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코빗 거래소 관련한 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코빗에서 지난 13일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제 C2X를 상장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이제 하는데 먼저 코빗 이제 어떤 거래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 코빗이라고 하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최초 거래소입니다. 네. 가상자산을 최초로 다루기를 시작을 했고요. 2013년에 설립 이후에 운영을 시작을 하면서 이 세계 최초로 원화와 비트코인의 거래 페어를 지원을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거래소입니다. 그 2013년 말에 이 비트코인이 한번 급상승을 한 때가 있어요. 네. 이때 그 경험을 국내 거래소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험을 한 거래소고요. 또 최근에는 이 글로벌 게임 회사인 넥슨의 운영사 NXC에 인수되어서 지금은 NXC의 계열사가 된 거래소입니다. 우리 일반 사람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최초는 빗썸으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빗썸이랑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러면? 빗썸이랑 약 1, 2년 정도 아, 차이가 나죠. 그만큼 또 코빗이 먼저 발빠르게 그 설립이 됐었네요. 예, 빗썸 최초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거의 카페 형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코빗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네. 이 거래 인터페이스를 지원을 하면서 아, 본격적으로 이 거래 페어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한 거래소입니다. 지금 코빗이 4대 거래소에 포함이 되는데 예, 4대 거래소에서도 1위, 2위랑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이제 5대 거래소죠. 5대 거래소. 고팍스까지 예. 해서. 그럼 5대 거래소라고 치면 코빗이 한 어느 정도 순위 그 중에 한 5위 정도 마지막 특권을 했네요. 4위, 5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초에 설립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맏형인데 예. 이렇게 5위까지 추락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는 우선 뭐 코빗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순위가 하락을 했다라기보다는 네. 코빗은 또 운영을 잘 해왔어요. 네.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이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왔고 네. 다만 이제 이 빗썸과 업비트 같은 경우에 이 초기에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했다. 네. 그리고 사람들 이 유저 투자자들이 많이 빗썸과 업비트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거기로 이 거래량이라든지 자본이 많이 쏠리게 된 상황인 거죠. 모든 산업들을 제가 취재를 하다 보면 예.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최초가 항상 1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2등, 3등 주자들이 카피를 잘하고 그걸 넘어서서 1등을 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봤는데 예. 특히 이 가상화폐 시장도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코빗의 그 CTX 도둑상장 많이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예. 뭐 이와 관련해서 발행사 재단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우선 이 재단 컴투스 홀딩스의 관계자하고도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은 컴투스 홀딩스에서는 첫 번째 이 CTX의 상장에 있어서 코빗과 협의한 바가 없다. 네. 뭐 상장을 하겠다라고 컴투스 홀딩스에 문의를 한 자체도 없고 일단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스럽다. 네. 다만 네. 이 코빗에서 먼저 이렇게 상장을 해준 것에 대해서 네. 이 CTX라는 코인이 얼마나 이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기대가 되는 코인인지를 아마 시장에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의의를 좀 찾으려고 한다. 아, 이렇게 발행사랑 협의가 없이 상장도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네요.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경우는 보통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리플 이렇게 굳이 재단과의 연락이 없어도 상장이 가능한 경우. 예. 왜냐하면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이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등의 이 메이저 코인들은 네. 정말 필수적인 코인들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깃허브라든지 네. 이런 곳에 소스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 상장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이 세 가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각각 지갑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 지갑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만 어느 정도 노력을 들인다라고 하면은 문제 없이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 우리나라에 그 재단을 둔 기업, 이 우리나라에 법인을 둔 재단 같은 경우에 이런 코인들을 사실 이렇게 쉽게 상장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재단 차원에서 먼저 거래소에 타진을 합니다. 자, 뭐 귀사에 상장을 하고 싶다 우리 코인을 그러니까 좀 심사를 해달라. 네.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절차를 알려달라라는 식으로 연락을 하는데 이번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례인 거죠. 특히 특금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국내 원화 입금이 되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런 거래소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싶어 해요. 네. 국내 재단들이. 네. 근데 이러한 과정이 없이 거래소에서 먼저 상장을 시켜줬다라는 네.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도둑 상장이라는 말을 하면은 뭔가 네. 남몰래 뭔가 이렇게 상장한 느낌도 있거든요. 도둑이라는 그 어감 자체가.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장과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왜 이제 도둑 상장이라고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사실 일반 상장이랑 도둑 상장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것 자체가 사실 웃기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다만 일반 상장이라고 할 때에는 이게 스탠다드 네. 포맷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장을 이렇게 한다. 네. 일반적으로는 재단이 거래소에 먼저 컨택을 하고 이 상장 의사를 밝히게 되면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네.
이에 대해서 상장에 이제 뭐 적절하다 아니면 딱히 부적합 사유가 없다라고 한다면 상장을 해주는 그런 케이스고요. 도둑 상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거래소 차원에서 필요해서 혹은 원해서 아니면 모종의 이유를 가지고 코인을 재단과의 협의 없이 그냥 상장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도둑 상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런 사례들은 없네. 나는 니네 거래소에 상장하기 싫은데 왜 상장을 했냐? 상장을 빨리 빼달라. 그런 케이스 사례들은 없었네. 지금 이 CTX가 약간 네. 그런 상황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럼,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코빗은 우리는 뭐 상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네. 네, 코빗의 입장을 예. 그리고 그렇다는 컴투스 거죠. 네네. 홀딩스는 우리한테 물어봤냐? 네. 안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이렇게 상장을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런 의견을 보이고 있어요. 참 어떤 재단들은 상장을 못해서 한 달인데 또 이렇게 예. 좋은 코인들은 또 거래소들을 골라서 상장하는 또 그런 또 역효 반대되는 입장이네요. 또.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이런 CTX 코인 상장과 같이 계속 거래소가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판단해서 상장할 수 있는 사례들이 또 많이 나오겠네요. 다만 이번에 이 코빗의 상장 케이스 같은 경우에 꽤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특히 코빗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의 주인은 코인의 결정권이라든지 주인은 홀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단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 CTX 재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한테 물어봤어야 했다. 네. 네.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건 감사하다만 네. 물어봤어야 했다. 사전에 공문 같은 것도 안 들어갔네요. 그러면? 그런 게 전혀 뭐 협의된 사항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다 보면 뭐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좀 그렇지 않나요? 계획에 차질 뿐만 아니라 일단 재단을 설립을 하고 코인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 백서에 이 로드맵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네. 뭐 어디에 상장을 하겠다 혹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겠다. 이 코인마다 하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다르고 특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거래소의 특성에 맞춰서 어느 거래소에 상장을 하겠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을 해버리게 갑자기 협의도 없이 상장을 해버리게 되는 케이스에는 이 재단의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망가질 수도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네. 뭐 거래량이 분산이 되어버린다라든지 아니면 네. 이 유통량의 통제가 안 된다라든지. 네. 예. 예, 그렇다면 이런 방식이 앞으로 상당히 많은 업계에 영향을 미칠 텐데 예. 김영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인적인 입장은 어떠세요? 이게 도둑 상장이 맞다 틀리다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코빗 같은 경우에 그 대응이 상당히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차라리 거래소 입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면에 집중을 하고 네. 이 CTX라는 코인이 어떠한 면에서 이 글로벌 가상자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 혹은 네. 코빗에 투자를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어떠한 이점을 제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상장을 했다라고 했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네. 근데 코빗이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위믹스도 네. 협의 없이 상장했다. 네. 근데 위메이드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위믹스도 상장을 했을 때 이런 재단으로부터의 어떤 항의가 없었는데 니들이 왜 그래? 네. 약간 이런 식의 대처는 좀 많이 아쉽다. 사전에 교감만 있었어도 이렇게 불거질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협의만 그렇죠. 됐었어도. 예. 협의만 되었다 하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코빗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주식시장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예. 아무리 우량한 뭐 삼성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상장하려면 서로 상장 절차와 법적인 절차들을 다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거래소에 대한 상장 심사를 다 받아야 되는데 이 암호화폐 쪽 이 갈래는 참 저도 이게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서 좀 생소하긴 하네요. 이런 분들이. 이 가상자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냥 이 거래소의 형태만 네. 누가 갖추기를 시작했는데 그걸 다른 거래소들이 많이 따라한 케이스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은행권 수준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거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냥 이 은행권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금융 시설, 금융 뭐 기관 같은 곳의 거래 시스템을 그냥 거의 베꼈다라는 수준으로도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참 최초 거래소라는 수식어에 비해서는 너무 이게 참 면이 안 쓰네요. 우리 건디네 그렇죠, 거래소에 아쉽네요. 상장을 그렇죠. 하기 싫다라는 입장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면이 많이 추락을 한 건데 굉장히 좀 많이 아쉬운 케이스입니다. 이런 상장이 가능했던 구조적인 원인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 재단 차원에서도 가상자산을 발행을 하고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걸 밝히려면 어느 정도까지는 숨김없이 이 오픈 소스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공개를 하게 될 경우에 이 반대로 단점이 뭐가 있냐면 그 소스를 가지고 바로 상장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특히나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네. 아니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만 있다라고 한다면 뭐 거래소에 상장을 시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운 네.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에서 이 상장을 그냥 시켜버리는 거는 막을 수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고 다만 이런 일들이 많지 않았던 것들은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재단과 거래소가 많이 뭐 어떤 그 교감을 나눴고 뭐 협의를 거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까지 많이 없었던 겁니다. 단순하게. 그렇다면 마지막 그 제 질문으로 예. 이렇게 뭐 네 말 내 말이 맞다를 떠나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누가 최종 수익 이익을 보게 되나요? 특히 이 이번에 코빗의 CTX 상장 네. 이거를 가지고 둘 양측의 의견이 사실 엇갈리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많이 궁금해졌어요. 네. CTX 상장을 해서 누가 이득을 네. 보았을까라고 네. 네. 생각을 해봤을 때 특히 이 5대 거래소가 인가를 받게 되고 거래를 지원을 하게 되면서 코빗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좀 아쉬운 네. 어떤 영업 이익이라든지 네. 이런 게 보이고 있어요. 네. 크게 어떤 성장세를 못 보이고 있죠. 네. 왜 피썸, 업비트, 코인원, 고팍스 네. 이런 거래소들이 굉장히 이미 큰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코빗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중에서도 글로벌 네. 가상자산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믿을 만한 네. 컴투스 홀딩스가 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컴투스 홀딩스가 이 CTX를 상장을 한 이유 자체가 이 CTX는 게임머니로 교환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 컴투스의 어떤 내부 NFT를 구매하는데 활용이 되는 그런 가상자산이에요. 네. 거래량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코빗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을 보고 좀 상장을 한 게 아닌가. 네. 단순히 이 내부의 거래량을 좀 이 투자자들을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네. 그러기 위해서 상장을 한 게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일단 코빗 같은 경우에는 이 컴투스 홀딩스랑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네. 컴투스 홀딩스랑 연관이 있는 거래소는 사실상 코인원입니다. 사실. 아, 코인원. 컴투스 홀딩스에서 코인원의 지분을 21.9%를 가지고 있어요. 아. 약 38%를 가지고 있는 이 차명훈 대표에 네. 이은 2대 주주입니다. 근데 코인원에는 상장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 관계자로 묶이니까. 특수관계인 네.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했을 그렇다면 때 저희 그 컴투스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 아닌가요? 그렇죠. 예, 상장 기업인데 예. 어떻게 보면 제2의 또 리메이드 또 이런 현상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이면에 어떤 좀 숨겨져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코인원 같은 경우에 컴투스 홀딩스가 네. 2대 주주로 있고 네. 그럼 코빗 같은 경우엔 또 어떤 배경이 있는가? 그렇다면 역으로 추론해 보면 언론에 나온 우리가 표면적으로 나온 부분들은 서로 겉으로 보기에는 왜 상장을 시켰냐 이렇게 약간 다툼의 현상도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뒤로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짜고 치는 상장 또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시각이 없나요? 그럴 가능성이 네. 뭐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기업들이 정말 투명하게 네. 아름답게 네. 건전하게 네.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네. 믿고 싶어요. 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런 의혹을 제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네. 운영이 좀 많이 아쉬웠다 대처가 네. 네. 예, 그런 말을 주로 하고 싶고 이 추가로 또 취재가 되는 내용들은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네. 또 얘기를 해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깊숙한 부분을 좀 한번 다시 재 관찰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후속 소식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주 우리 그 거래소 소식 이렇게 깊숙한 내용들 전해주시는데 앞으로도 거래소들 위주로 많은 좋은 정보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좀 많이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좀 뭐 많이 좋은 말씀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정확한 지적을 해주시고 그쵸. 비판과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은 또 지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내일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 기자 오늘 또 지하철 타고 오시는데 고생 좀 하셨다면서요? 너무 고생을 해서 지금 사실 이제 메이크업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라 출근길이 굉장히 발목이 막혔습니다. 오늘 왜 그랬죠 시민들이. 오늘? 오늘 이제 장애인 그 단체 시위 때문에 네. 3호선 뭐 2호선 출근길이 많이 막혀서 네. 시민들이 많이 좀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전장연이죠, 전국 네, 장애인 그렇습니다. 연합회인데 네. 뭐 본인들의 그 억울한 주장, 뭐 호소도 좋지만 아침 출근길을 이렇게 붙잡고 국민 대중을 볼모로 해서 네.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은 장애인이 아니어도 해서는 좀 안 될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지양해야 될 행동들이 아닌가. 네. 또 너무 좀 집단 이기주의에 나온 그 맞습니다. 현상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내일 또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